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전국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실시되죠. 전국의 사전투표율 방금 전인 오전 12시 현재 14.61%로 기록이 됐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높다고 하고요. 이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전체 투표율이 60%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4년 전보다 높은 투표율, 어느 쪽에 유리할지 여야 모두 서로 다른 주판화를 튕기면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데 누구의 계산이 맞을까요? 자, 지방선거 이슈를 포함해서 뜨거웠던 정치권 소식들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정관영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정찬호 캐스터. 네, 맑은 하늘과 햇살까지 나들이 떠나기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인지 고속도로엔 지방으로 향하는 차들이 가득한데요. 특히나 충청 이남으로 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총 6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인데요. 그중 경기권으로는 동탄 분기점과 남사 사이, 충청권으로는 망향 휴게소와 천안 휴게소 사이가 가장 지나기 어렵습니다. 중부선 남이 방향으로는 중부 1터널과 모가 부근에서 각각 5킬로미터 구간, 충청권 진입한 이후에는 오창을 거쳐 서청주까지 속도가 내려갑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 빠져나가기가 가장 버거운데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평택 제천선으로 갈아타려는 분들도 계시죠. 제천 방향으로 서안성부터 금광 1터널까지 답답했다가 다시 한번 북진천 부근에서도 정체입니다.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노선 중에선 서울 양양선이 가장 불편합니다. 총 35km 구간 막히는데요. 경기권에서는 덕소 3패부터 서종까지, 강원권으로는 동산 요금소부터 동홍천 사이가 가장 버겁습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 경기권의 대부분의 교통량이 모여 있습니다.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통과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요. 마성터널 부근 2차로에선 승용차 사고까지 처리하니까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죠.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전투표 4년 전보다 높다고요, 투표율이? 네, 일단 어제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10.18%로 집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는 1.41%포인트 높은 수치예요. 예. 그리고 바로 직전 대선 때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때가 17.57%였는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은 7.39%포인트 낮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오프닝 때 짚어주셨지만 오늘 12시까지 이제 방금 전이죠. 기준 투표율은 14.61%였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 지선 때 이 같은 시간에 13%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지난번 지방선거 최종 사전 투표율보다는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때 지난번 사전 투표율이 20.14%였기 때문에 이제 그보다 높은 아마 20%를 좀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로 짚어보면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은 전남이었어요. 17.26%였고요. 이제 전국 평균보다 무려 7%포인트 정도 높은 그런 수준이고요. 다음으로는 강원이 13.32%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이 이제 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낮은 곳은 대구였는데 7.02%였습니다. 오늘 사전투표도 오전 6시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 중인 분들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잖아요. 이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0.62%였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지역구별로는 충남, 보령, 서천이 16.38%로 가장 높았고요. 또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역시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는 11.98%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수성을 8.11%였습니다. 예. 자, 이제 추경 얘기로 갑시다. 여야가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 처리를 협의했지만 불발됐죠. 쟁점이 뭐예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안, 그러니까 정부가 책정한 안은 이 규모가 36조 4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걸 좀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예.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추경인데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은 일단 정부안 원안 그대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민주당은 이 소급 적용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즉 이걸 위해서 비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8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어제 여야가 계속 협상을 시도를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이제 막판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원내수석부 대표 양당에 이제 2명씩을 불러가지고 협상을 독려했지만 역시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다만 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라는 이런 문제는 여야가 모두 원론적으로 공감을 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뭐 대선 때 서로 경쟁적으로 공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디테일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결렬이 된 건 아니고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오늘 밤 8시 본회의를 예정해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오늘 밤 8시에 실제 처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이제 아직까지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마지노선으로 전망이 되는 게 내일입니다. 왜냐하면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현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내일까지거든요. 아하. 이게 전반기 후반기 2년씩 나눠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내일까지 처리가 안 된다면은 새로운 국회의장단이 뽑힐 때까지 본회의 여는 게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내일까지는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 합의 불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냈죠. 네, 대변인실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제 국회에 추경을 좀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압박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다.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서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일단 내일까지 처리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하는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었잖아요. 네. 결국은 그 후보자로 올랐던 윤종원 행장이 스스로 고사 의사를 밝혔네요. 네.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무조정실장에 내정이 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스스로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윤 행장이 논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행장이 내정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로도 분류가 됐었던 인물인데 그렇죠. 공개적으로 대통령실 혹은 정부 인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근데 반대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으로 부처별 업무를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윤정원 행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했었고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관계가 돼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윤 행장을 임명을 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수요일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어서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런 갈등 국면이 이어지다 보니까 윤정원 행장이 부담을 느껴서 스스로 물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윤 행장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 인사를 찾아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당용 갈등, 이제 용산인을 그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이런 갈등은 또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과거에 당청 갈등 하던 걸 이제 당용 갈등? 네, 지금 아직 이 대통령실의 이름이 아직 공모 중이고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6 용퇴론 꺼내들면서 당내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어제 일단 박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어요. 네. 일단 배경부터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면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화요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의 내용은 핵심적인 건 민주당이 그간에 잘못한 점들이 있다라고 사과를 하고 표를 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86 용태론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주류 정치인 세력들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이 갈등이 좀 당내에서 불거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이 당과 사전에 조율이 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 지도부 내에서도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수요일에 공식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그간의 발언을 반복을 하거든요. 86 용태론을 또 얘기를 하고요. 특히 86 그룹을 향해서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같이 회의를 하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라던가 아니면 박홍근 원내대표도 사실 86 그룹에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희롱 발언 논란이 있었던 최강욱 의원 비상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비상징계라는 거는 지금 최강욱 의원의 징계가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로 절차가 미뤄져 있거든요. 근데 비대위의 권한으로 비상 그러니까 빠르게 징계 절차를 선거 전에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수요일 비공개 회의에서도 또 이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도부로서 자질이 없다 이렇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판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기가 개인으로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두 지도부 모두 바로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럼 저를 왜 여기다 앉혀놓으셨냐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제 사과를 한 겁니다. 오후 일정을 다 취소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제 왜 선거 전에 이런 발언을 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좀 수용한 거고요. 또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위원장께 사과드린다라고도 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기자들이 입장을 물어보니까 고심을 많이 한 것 같다.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서로도 많이 노력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서는 같이 공동 유세하려고 했던 건 또 무산됐다 그러고 네. 이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네요. 맞습니다. 자, 공직자의 그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도 지금 정치권 쟁점 사항인데 비판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윤 대통령이 역시 이제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재차 내놓은 건데요. 일단 배경을 먼저 한번 짚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민정수석을 없앴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앴죠. 네, 이 민정수석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인사검증, 공직자의 인사검증 기능이거든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이게 대통령실에 있으면 권력이 더 비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분산한다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런데 이 인사검증이라는 기능은 어디선가는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내놓은 게 법무부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예.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수장이기도 하고 이 한 장관은 민주당이 소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권력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인물이잖아요. 예. 즉 민주당은 법무부에 힘이 집중되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설명 자료를 내면서 장관에게 중간 보고도 안 하겠다. 그리고 또 사무실을 법무부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 만들겠다. 즉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예. 그럼에도 민주당은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사전 컨트롤 타워나 공직자 비위 정보 이런 것은 사정기관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공직 후보자 비위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법무부로 이관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우회적으로 예. 재차 밝힌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죠.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지금 상태로 법무부의 인사검증 기능을 끝내 넘겨주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한 장관 탄핵 얘기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도 했고요. 예. 민주당은 법무부에 인사검증 조직이 있는 건 위법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일단 법에 안 맞는다라는 거죠. 정부 조직법상 이 공직자 인사검증 규정이 법무부 사무에 없기 때문에 법부터 바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한테 힘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18개 행정각부 중에 6번째 서열인 법무부 장관이 이 고위공직자 정보를 지락펴락할 수 있다는 소식에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 장관이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고 2인자 자리에 오르는 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정치 쟁점이 되겠네요. 네. 북한이 그 한미 또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이례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섞어서 발사했어요. 네, 지난 수요일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발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따져보니까 합참이 분석을 해보니까 오전 6시 그리고 6시 37분 6시 42분 이렇게 총 3발을 발사를 했고요. 예. 이제 가장 먼저 발사된 거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장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이건 미국 겨냥이죠. 맞습니다. 한 1만 5천 킬로미터까지 최대 사거리가 가능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군 당국의 분석으로는 이 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발사된 2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으로 분석이 되고요. 즉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장거리 1발 쏘고 단거리 2발 쏜 거잖아요. 예. 북한이 과거에 미사일을 발사한 거는 여러 번이 있지만 이렇게 단거리 장거리 섞어서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분석하게 되는데 일단 시점으로 보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또 미일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발사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ICBM은 미국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한국과 일본을 각각 겨냥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죠? 네, 즉각적으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제 첫 회의가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1시간 반 만인 오전 7시 30분쯤에 개최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바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확장 억제 실행력 그리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이런 것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즉각 NSC가 성명도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NSC 처음 하고 바로 북한 규탄 성명을 낸 거라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좀 대북 대응 기조가 달라졌다. 이런 점을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바로 공동 대응을 한 셈이고요. 특히 이와 별도로 우리 군은 F-15기 전투기 30여 대를 출격시켜서 엘리펀트 워크라는 훈련을 하고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날아오르지는 않고 지상에서 활주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코끼리 떼가 걷듯이 네. 비행기가 한꺼번에 쭉 그게 좀 이렇게 걸어가는 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뭐 지상을 이제 활주하는 훈련인 거죠. 예. 네. 그런데 또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실험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놨죠. 네, NSC 회의한 다음에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제 1차장은 NSC 사무총장격으로 브리핑을 한 거예요.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게 탐지가 됐다.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그 이후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수요일 기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핵실험 시점은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 지도자도 스스로 결정은 안 했을 것이다. 이제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7차 핵실험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군요. 네. 참. 자, 여기까지 합시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9분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어제까지 잠시 더위가 주춤했는데 주말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고요. 부산도 28도, 대전, 광주 30도, 대구 32도, 강릉과 포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바람은 강하게 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여기에 경북 남부 지역과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맑고 메마른 날씨에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공기도 대체로 깨끗하지만 제주도는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다가 내일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오후에 전남권, 밤에 그 밖에 남부로 확대해 월요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릴 텐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월요일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충청과 전북 내륙도 늦은 오후부터 또 한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와 함께 월요일은 낮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7.1도, 습도는 47%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방으로 가는 차들이 많은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4km 구간 정체고요. 서울요금소 부근에서 죽전까지는 5차로가 장애물로 막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수원까지 항상 막히는 구간인 만큼 현재도 4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상황은 양양으로 가는 차들이 많은데요. 덕수산패 부근에서 서종까지는 15km가량 정체고요. 동산요금소 부근에서 동홍천까지 13km가량 정체입니다. 홍천휴게소 부근에서 내촌 부근까지도 5km 구간 막혀 있고요. 내촌 부근에서 서석터널까지 천천히 갑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의 사고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6일 지방선거 지금 사전투표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들 예측하고 있을지, 또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은 어떨지 지난주 민주당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이 지난 대선 공보특보단장 지내신 바 있죠. 김경진 전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재입니다. 네. 사전투표 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전 벌써 어제 했어요. 예. 저는 아마 오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본투표를 하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긴 뭐 선거운동 때문에 바쁘실 수 있겠구나. 네.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글쎄요, 결국 이제 투표장에 얼마만큼 가느냐가 이제 모든 것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도 이게 이제 깜깜이 조사 이전 기간에는 여론조사 수치가 좀 많이 벌어져 있었고요. 예. 또 나중에 이제 그 투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투표 결과 이후에도 깜깜이 기간 중에 한 여론조사 수치들을 보니까 그때도 앞서 있었거든요, 보면. 그때 출구조사에서 아주 좁혀졌죠. 네, 근데 출구조사하고 실제 투표 결과는 0.7%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여론조사 수치가 아무리 높다 그래도 이게 현장에 투표로 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 결국은 어느 진영을 그러니까 지지하는 국민들이 얼마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지지를 하고 투표 현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좌우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단 한 치의 예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년 전 선거에 비해서 지금 사전 투표율이 뭐 1점 몇 % 정도 조금 높다고 하던데, 근데 그 조금 높다는 게 국민의힘 쪽 지지자가 많이 온 건지 민주당 쪽 지지자가 많이 온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실은 대선에 비하면 예. 많이 적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선을 치르고 얼마 안 돼서 치르는 지방선거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선거에 대한 피로도가 조금은 있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사전투표 제도가 이제 분명히 정착이 됐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전투표를 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체 동시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정치 피로도가 있어서 좀 적게 가려는 이런 흐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저기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총력을 다해서 아마 예. 투표 현장에 가주십사하고 동료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를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어떤 성격의 선거라고 규정하시는 거죠? 일단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 동력을 국민들께서 실어주느냐 아니면 실어주지 않느냐, 그게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미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출범했는데 뭘 또 동력을 실어주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결국은 이제 지방 전국 곳곳에 미치려면 예. 지방 권력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행정 권력의 핵심이거든요, 보면. 예. 근데 가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1년 전에 지금 서울시장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었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장을 하고 있었지만 서울시 의회 구성 비율이 거의 95%가 민주당이죠. 민주당이었죠. 그래서 가령 뭐 특정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TBS 김어준 씨 문제만 해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지금 취하지 못했잖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행하는 법의 집행 권한이 지방 권력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면들이 요소에 있어서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좀 실어주십사.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검수완박 입법도 있었잖아요, 보면. 예.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번에 이제 재보궐 후보로 나오신 이재명 후보를 방탄하기 위한 어떤 입법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그런 것들도 이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 법 집행 권한을 사실상 또 무력화시키는 일부분이잖아요, 보면. 국회 권력을 국회 권력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졌으니 그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근데 대선에서 지고도 지난번에 검수완박 입법하시는 과정들 보셨잖아요. 보면 예.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 탈당시켜가지고 일부러 무소속 의원을 만든 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에 그냥 일부러 집어넣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국회 최소한 지금 민주당이 172석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160 몇 석으로 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3권 중에서 가장 핵심인 국회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예산과 결국은 이 법 제도를 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국민들께서 이미 저는 보고 계시다고 알겠습니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조금 아까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여론조사 공표 기간 중에 나온 조사들 수치들을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정당 지지도를 상당히 앞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특히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한 3, 4년 동안에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세 가지 큰 어떤 정치사적 사건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이고요. 그때 당시에 보면 서초동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표현에 의하면 전 국민들 가운데 1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조국 일가 탄압에 대한 어떤 항의를 했다라고 촛불 시위를 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보면.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최소한 조국 본인은 재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할 얘기는 없지만 조국 씨 배우자라든지 조국 씨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고 실형이 확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혹은 국민들을 인위적으로 속이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젊고 참신한 후보나 아니면 도덕적이고 깨끗한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공격받을 만한 지점이 많이 있는 지금 현재도 사실상 경찰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후보를 굳이 선택을 했을까? 예. 이게 이제 집단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판단에 상당 정도 어떤 이 핵심되는 기준점이 됐을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검수완박 입법.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 갈 일 없고 경찰, 검찰이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인권 침해라든지 뭐 이런 걸 했는지는 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최근에는 검찰, 경찰이라고 하는 특히 검찰 수사기관이 어쨌든 범죄자 잡기 위해서 노력했고 국가를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굳이 왜 검찰의 이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체계를 형사사법체계를 뒤죽박죽 만들어버릴까. 잘하고 있는 체계를 왜 파괴시켜버릴까. 여기에 근 3년 동안의 국민들이 집권 세력으로서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지게 된 의문점이나 문제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여서 일종의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지지도의 기준을 만드는 주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 지금 그 세 가지 언급하신 조국 사태, 뭐 이재명 후보 검수완박,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들으면 아주 펄쩍 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선택대로 움직인 것이 중도층을 이반시켰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으로서 민주당 전체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건데 이거는 핵심 지지층이 잘못이냐, 핵심 지지층인 국민이 잘못이냐, 아니면 핵심 지지층을 그 생각으로 끌고 간 민주당의 그 순간의 지도부의 잘못이냐. 저는 두 가지가 겹쳤다고 봐요. 그런데 특히 민주당의 지도부의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어떤 큰 틀의 흐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뭐 가령 김혜영 부산에 있는 김혜영 전 의원이라든지 또 박용진 뭐 대선 후보라든지 또 이번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 전체로서 집단으로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 미몽에서 못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뭘 잘해서 지지도가 올라갈까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도 민주당이 워낙 못해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별의별 이 흑선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롬프트 없이는 1분도 뭐 발언을 못하는 바보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선전선동을 해왔고 뭐 이랬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해서 기자들에게 매일 아침에 어떻게 보면 백브리핑 질문을 받는 거나 또는 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거나 여기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뭐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이고 번듯하고 누가 봐도 특별한 하자는 없는 이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민주당이 기존에 해왔던 얘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큰 문제점에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뚜벅뚜벅 잘하고 있고 이거야말로 정말 평균적이고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아닌가 이런 느낌들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역대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정부 출범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 기대치나 지지도가 낮잖아요. 그 이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거죠. 그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쏟아냈던 흑색 선전들, 거짓말들, 거친 비난들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그리고 핵심 지지층과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정서적 정치적으로 가깝게 있었던 국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근데 정작 취임하고 용산의 집무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지지도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뭐 그런 대로 하네 뭐 이런 거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대로보다는 훨씬 잘하는 거죠. 우리 김경진 전 의원 뭐 정치 오래 하셨습니다만 또 이번 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난 대선 때 뛰었던 분들이 뭐 대거 지금 뭐 새 정부 출범하고 며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출마, 안철수 출마, 뭐 홍준표 출마, 뭐 물론 그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유승민 출마 이런 현상들은 왜 벌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대선에 나가서 패배하고 나면 그 자체가 국민들 앞에서 이게 대단히 잘못한 또는 최소한 자신의 지지층 앞에서는 대단히 죄를 지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정치를 떠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17년도 대선 끝나고 안철수 후보 패배하고 나서는 이제 밑에 저희들 참모들부터 이게 다들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 죄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이랬는데 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뭐랄까 이번에는 이제 지지도 차이가 얼마 안 난 상태로 이게 대선이 결정이 나다 보니까 예. 그게 뭐 대수냐라는 인식의 어떤 큰 틀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게 뭐 대수냐? 예.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이런 모습이 저는 차라리 정직하다고 보는 게요. 예. 이게 대통령 후보가 아니면 뭐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게 낫지. 예. 당의 배후에서 사실은 물밑 조정을 하는 식의 어떤 뭐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권력을 행사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나오신 건 참 잘했다. 솔직하다. 그리고 대선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지방 권력 움직이겠다고 나서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거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선 후보급들 나오신 분들 다들 될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뭐 안철수 후보님은 여론조사 지표로 보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잘 모르겠어요. 여론조사 수치가 워낙 거기가 바쁘다 보니까. 예. 근데 제 느낌은 예. 이재명 후보님은 된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영향력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이게 원래 대선 후보였던 분이고 0.7%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본인이 출격을 하면 전국에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그 에너지들을 다 모아주어서 나눠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이재명 후보만이라도 살려보자라고 민주당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거 과정에서 빚진 사람한 빚을 준 사람이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권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영향력이고. 그렇죠. 근데 본인이 빚을 많이 져버렸어요. 예. 그런 셈이죠 뭐. 지금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몇 개 정도 예상하십니까? 최소한 영남권하고 강원, 그다음에 수도권 두석하고 충북 정도는 명약 완화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한 뭐 8개 정도는 이제 이게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지지자들이 얼마만큼 가서 이제 투표를 해주느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방금 수도권 2곳 그러셨는데 자신하는 2곳이 어디입니까? 아니 뭐 수치가 대체로 서울하고 인천이 잘 나오니까요. 그럼 역시 국민의힘도 가장 지금 눈여겨보는 곳은 경기지사 결과겠군요. 예, 다들 경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이제 경기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정말로 투표 많이 하러 가주셔야 됩니다. 특히 경기가 이렇게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게 이재명과 단일화를 했던 김동연 후보. 또 윤 대통령의 대변인 지낸 그 김은혜 후보. 어찌 보면 대리전 아닙니까? 그렇죠. 대리전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정당 지지도로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월등히 앞서는 상황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인물로 보면 김동연 후보가 이제 대선까지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으로 보면 조금 이제 김동연 후보가 나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게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보니까. 결국은 투표율 아닌가 싶어요. 어느 쪽이 절실한가. 어느 쪽 국민들이 절실한가. 그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그 투표율이라는 표현도 우리 측 지지자들의 투표율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적으로 투표 현황을 좀 보고 있다가 이게 세대별로 이게 뭐랄까 우리 투표 안 하고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확 투표하자 뭐 옛날 대선 때 보면 그런 있었죠.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무슨 그런 패턴이 있을 것인가? 근데 국민들이 지방선거까지는 아니죠. 그 정도로 뜨거운 열정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 대체로 보면 투표율이 이제 높은 세대 연령층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투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고령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령층 분들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잖아요. 약간 높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별로 안 높은 게 전체 투표율이 별로 안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경기도 이제 뭐 그런 데는 아니고요. 경기도 쪽 같은 경우는 또 서울에 비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 인구 구성도가 또 높기도 하거든요,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각각의 지역별로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또 경기 남과 경기 북에 또 이런 온도차도 좀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마조마하시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결과를 같이 지켜봅시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오후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For you.